나는 평생 동안 가난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가난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것을 나의 스승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가난을 수치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가난을 거울로 삼았다. 그 거울 속에는 나의 약함이, 나의 욕심이, 그리고 나의 가능성이 동시에 비쳐 있었다. 가난은 나를 꺾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릴 적 나는 논밭이 아니라 자갈밭에서 뛰어놀았다. 손에 쥔 건 흙덩이였지만 머릿속엔 꿈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물로 희석한 죽을 떠주셨다. 그걸 마시며 나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나는 이 밥상을 바꿀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부자가 되려면 돈이 필요하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돈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다고 움츠러들지 않는 용기. 그것이 시작이었다. 나는 가난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덕분에 나는 세상을 일찍 배웠다. 돈이 없으면 남의 마음을 읽어야 했다. 밥값을 낼 수 없으면 신용으로 밥을 얻어야 했다. 그 신용이 쌓여 나중엔 사업의 자산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난은 내게 돈보다 값진 통찰을 주었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 맞은 겨울을 잊을 수 없다. 방에는 연탄 한 장 없었고 손에는 돈 한 푼 없었다. 그러나 나는 절망 대신 일할 기회를 찾았다. 추위보다 두려웠던 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새벽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 가진 게 없다는 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나는 발로 뛰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은 움직이는 자를 기억한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 그 며칠 동안 나는 3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러나 4번째 문을 두드렸을 때 한 노인이 나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젊은이, 돈은 없더라도 눈빛이 살아있구먼.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첫 번째 계약이었다. 그날 나는 하루 품삯을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천금 같은 자신감을 얻었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가난을 탓하지 말고 가난에게 배워라. 가난은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친다. 첫째, 욕심을 절제하는 법. 둘째,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법. 셋째,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만드는 법이다. 이 3가지를 깨닫는 순간 이미 절반은 부자가 된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일한 적이 없다. 나는 단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는 돈보다 큰 것을 얻었다. 바로 근성이다. 근성은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다. 추위와 배고픔, 실패와 모욕 속에서만 만들어진다. 나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단 한 번도 누워있지는 않았다. 다시 일어났다. 다시 걸었다. 그게 내 인생의 습관이 되었다. 가난은 나를 단련시켰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부자가 된 지금도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 가난을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가난이 내 안에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돈이 사라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것이 진짜 부자다. 나는 한때 너무 가난해서 꿈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았다. 가난이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희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슴속에 품었다. 그 믿음이 나를 버티게 했다. 여러분, 세상은 가진 자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움직이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가진 것보다 중요한 건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다. 나는 그 확신을 가난 속에서 배웠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출발선일 뿐 종착점이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엔 빈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빈손에도 뜨거운 의지가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 시절에 가난한 나에게 말하고 싶다. 잘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돈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에 결심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미 성공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는 결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부의 2번째 비밀은 생각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열린다. 가난을 극복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기회는 도망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걸 현장의 땀 속에서 배웠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된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순간을 봤다.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는 사람과 몸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단 한 걸음이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인생을 갈라놓는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은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용기를 현장에서 배웠다. 1950년대 현대건설이 막 걸음마를 떼던 시절이었다. 자금은 바닥났고 인부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었다. 어느 날 부산항 근처 공사장에서 계약 중이던 외국 회사가 갑자기 철수 통보를 해왔다. 그들은 우리 같은 신생회사가 기한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류상으로는 그들의 말이 맞았다. 장비도 자재도 인력도 부족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날 밤 단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멈추면 죽는다. 그래서 새벽 2시 나는 작업장을 다시 찾았다. 어둠 속에서 용접기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고 기계의 쇳소리가 멎어 있었다. 나는 인부 한 명 한 명을 깨우며 말했다. 이 일을 우리가 끝내면 세상은 현대를 다르게 볼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비볐다. 하지만 결국 모두 일어섰다. 그것이 바로 행동의 힘이었다. 다음 날 외국 회사의 감독관이 현장을 다시 찾았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이 시간에도 일을 하다니 미친 것 아니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우린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행동이 회사를 살릴 겁니다. 결국 공사는 약속보다 닷새나 빨리 끝났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세상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으로 바뀐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늘 기회를 놓친다. 기회는 항상 움직이는 사람의 손에 떨어진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는다. 회장님, 그렇게 위험한 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말한다. 생각만 했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것이다. 몸이 먼저 움직이니까 길이 생겼다. 나는 경영에서도 같은 원칙을 썼다. 회의실에서 토론이 길어질 때면 늘 이렇게 말했다. 그만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보자. 문제는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다. 현장에는 답이 있다. 그곳엔 흙냄새가 있고 땀이 있고 진짜 현실이 있다. 나는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답답했다. 손에 펜 대신 삽을 들어야 했다. 그게 나의 방식이었다. 생각은 머리로 하지만 기름발로 만든다. 나는 인생에서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많이 봤다. 그들은 늘 말한다. 조금 더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조금 더를 믿지 않았다. 준비는 끝나지 않는다. 세상은 완벽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행동하는 순간 부족함이 채워지고 실패 속에서 방향이 보인다. 현대가 첫 해외 공사를 맡았을 때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확인했다. 서류에는 불가능이라 적혀 있었지만 사막 위를 밟는 순간 알았다. 불가능은 종이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나는 현장 감독에게 말했다. 사람이 생각하면 멈추지만 몸이 움직이면 길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믿는다. 그 말은 내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행동은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키운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해 산다.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두 발로 밟고 일어선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은 언제나 같았다. 머뭇거림이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순간 이미 기회를 잃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머뭇거리는 사람은 늘 뒤처진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이렇게 다짐했다. 생각은 짧게, 행동은 길게, 빠르게 결정하고 오래 버티는 것. 그것이 성공의 본질이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한 번은 일본의 한 대기업과 협상 중이었다. 상대방은 수많은 조건을 내걸며 시간을 끌었다. 우리 쪽 간부들이 속삭였다. 회장님,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 사인한다. 그들은 놀랐다. 하지만 그 계약이 훗날 현대의 운명을 바꿨다. 그때 내가 망설였다면 지금의 현대는 없었을 것이다. 행동이 모든 걸 바꾼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여러분,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세상이 응답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길을 만들고 그 길이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나는 늘 믿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머뭇거림을 버리고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부의 세 번째 비밀은 불가능을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는 그 믿음 하나로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세상이 불가능이라 말했던 그 현장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늘 말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졌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불가능이라는 말은 게으른 자의 핑계이자 도전하지 않은 자의 변명이라는 것을 1970년대 나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다. 그것은 바로 중동 진출이었다. 당시 한국은 아직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이름조차 알리지 못한 나라였다. 그런 나라의 한 건설회사가 사막 한가운데서 대형 공사를 맡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다. 정 회장, 그건 무모합니다. 사막에선 물도 인력도 자재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가까운 참모조차 말했다. 회장님, 이번엔 포기합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현실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불가능은 머릿속에 있을 뿐이다. 그때의 사우디는 모래와 태양뿐이었다. 바람은 뜨겁고 공기는 숨이 막혔다. 하루에도 수십 대의 트럭이 모래에 빠졌고 사람들은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나는 매일 새벽마다 현장에 섰다. 머리 위로 해가 떠오르는 순간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해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 그건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어느 날 현장 엔지니어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끝낼 수 없습니다. 나는 잠시 모래바람 속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자네, 도저히란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말했다. 도저히란 말은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든 말이야. 해본 사람은 도저히란 말을 안 한다.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했다. 나는 사막에서 두 가지를 배웠다. 첫째, 불가능을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불가능을 믿지 않으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산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믿음은 공짜지만 결과는 값진 것이다. 사막 한복판에서 중장비가 멈춰설 때마다 나는 모래 위에 직접 발자국을 남겼다. 그것이 내 방식이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라도 한 사람이 걸으면 길이 된다. 그것이 개척자의 철학이었다. 우리는 결국 그 공사를 기한보다 일찍 끝냈다. 전 세계가 놀랐다. 영국과 미국의 언론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한국인들이라 썼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남들이 안 된다고 한 일을 믿었을 뿐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드는 걸 좋아했다. 남들이 피하는 일일수록 내 마음은 불타올랐다. 사람들은 그걸 모험이라 불렀지만 나는 도전이라 불렀다. 모험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도전은 과정을 믿는다. 나는 결과보다 과정을 사랑했다. 실패하더라도 시도한 그 순간 이미 승리했다고 믿었다. 세상은 늘 불가능의 벽을 세운다. 그러나 그 벽은 두드리면 무너진다. 문제는 두드리지 않는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사우디의 왕실 관계자가 나를 찾아와 물었다. 정 회장, 당신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계속합니까?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이미 모든 걸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 후 그는 나를 사막에 미친 한국인이라 불렀다. 나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다. 왜냐하면 미쳤다는 건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해낸다는 뜻이니까. 나는 언제나 믿었다. 세상은 할 수 있다는 사람과 안 된다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뉜다. 그리고 역사는 언제나 할 수 있다고 외친 사람의 편이었다. 나는 가난했지만 꿈만은 누구보다 부자였다. 불가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불가능을 이긴다. 불가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말에 스스로를 가둔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직 불가능하다고 믿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 사막의 바람 냄새를 잊지 못한다. 그 뜨거운 바람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신념을 세웠다.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할수록 나는 더 강해진다. 그 신념이 현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사전에나 있을 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단어를 지우는 순간 인간은 한계를 넘어선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믿으십시오. 된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 불가능을 믿는 순간 인생은 멈추고 가능을 믿는 순간 인생은 시작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의심하더라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곧 현실이 됩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사막을 건넜다. 그리고 그 사막 끝에서 깨달았다. 성공의 다음 비밀은 돈보다 큰 자산, 신용에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신용의 힘에서 시작된다. 나는 돈을 쫓아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돈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안다. 돈은 도구다. 그러나 신용은 사람의 생명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진리를 믿었다. 돈은 오늘 들어와 내일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신용은 평생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다. 나라는 폐허였고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져 있었다. 그때 나는 은행문을 두드렸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 자금을 빌려야 했다. 그러나 담당 은행원은 내 서류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담보가 없으시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담보는 나 자신이요.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말만으로는 대출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의 신용으로 빌립시다. 내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걸 은행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날은 빈손으로 나왔지만 사흘 뒤 전화가 걸려왔다. 정 회장님, 이번 한 번만 믿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신용의 힘이었다. 그 후 나는 모든 사업에서 신용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새겼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돈은 잃어도 된다. 하지만 신용은 절대 잃지 마라. 왜냐하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단 한 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나 신용으로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나는 실제로 그걸 경험했다. 어느 날 해외 발주처가 우리 회사를 평가하러 왔다. 그들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현대는 아직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그들의 눈을 보며 말했다. 우리는 아직 작지만 약속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겠다고 말한 일은 반드시 해냅니다. 그것이 현대의 신용입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그 계약은 성사됐다. 그리고 그 신용이 다음 계약으로 이어졌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어떤 자본보다 강하다. 나는 신용을 돈처럼 모았다. 작은 약속도 어기지 않았다. 하루 늦게 납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밤을 새워서라도 지켰다. 시간을 어기는 사람은 결국 신용을 잃는다. 그것이 내 철칙이었다. 한 번은 공사 기한이 다가오는데 태풍이 몰려왔다. 모두가 작업을 중단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외쳤다. 우리 고객은 비가 온다고 기다려주지 않는다. 약속은 비보다 무겁다. 결국 우리는 폭우 속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 현장을 지켜본 발주처는 우리에게 말했다. 정 회장, 당신들은 약속을 지키는 집단이군요. 그 한마디가 현대의 신용을 세계에 알렸다. 나는 지금도 젊은 세대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신용을 돈처럼 관리하고 있는가? 세상은 점점 빠르고 편리해졌다. 그러나 신용은 여전히 가장 느리고 가장 무거운 것이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수십 년의 행동과 약속이 만들어낸 결과다. 나는 신용을 이렇게 정의한다. 보이지 않는 약속의 이자. 한 번의 약속을 지키면 그 믿음은 이자로 불어난다. 그러나 한 번의 배신은 평생의 원금을 잃게 만든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다. 돈은 벌었지만 신용을 잃은 사람. 결국 그들은 모두 무너졌다. 반대로 돈은 없지만 신용으로 사람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일어섰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현대가 세계 어디에 가도 약속을 지키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돈이 없을 때 사람은 불안해한다. 하지만 신용이 있으면 세상은 그 사람을 기다려준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증명했다. 사우디의 한 거래처가 계약금을 두고 주저하던 때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 우리도 당신 회사를 믿고 싶지만 보증이 부족합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보증서보다 확실한 건 우리의 땀입니다. 그걸 믿으시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약속보다 10일이나 빨리 공사를 마쳤다. 그 뒤 그 회사는 우리와만 거래했다. 신용은 종이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으로 새겨지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진짜 평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신용이다. 신용은 하루의 약속, 한마디의 진심, 한 번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여러분이 신용을 쌓으면 돈이 따라온다. 하지만 돈을 쫓으면 신용은 도망간다. 나는 평생 그 순서를 바꾸지 않았다. 신용이 먼저, 돈은 나중. 그 간단한 철학이 현대를 만들었다. 나는 이제 말하고 싶다.
부의 네 번째 비밀은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쌓는 것이다. 신용은 기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 약속을 지키는 자는 언젠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다. 세상은 항상 위기를 준다. 하지만 신용을 가진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나 역시 수많은 절망 속에서 그 법칙을 배웠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위기의 한가운데서 시작된다. 나는 평생 위기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위기를 피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잘 왔다. 왜냐하면 위기야말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무대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평탄할 때는 모두가 잘난 척을 한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질 때 진짜 배의 방향을 잡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다. 1970년대 후반 오일 쇼크가 세계를 뒤흔들었다. 유가가 폭등하면서 공사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해외 프로젝트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국내 경기도 얼어붙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였다.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은행은 대출 회수를 통보해왔다. 그때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버티기 힘듭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웃었다. 위기라는 건 세상이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순간이야. 다만 사람들은 그 문을 두려워할 뿐이지. 나는 즉시 전 직원을 모아 회의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모두의 얼굴에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은 돈이 아니라 정신으로 버텨야 할 때다. 남이 움츠러들 때 우리는 전진한다. 남이 도망칠 때 우리는 기회를 잡는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움직였다. 해외의 건설 시장이 얼어붙은 그 시기에 나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섰다. 그곳은 바로 바다였다. 조선 사업이었다.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대형 선박을 만든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정 회장 제정신이 아니군요. 나라 전체가 위기인데 배를 짓겠다고요?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위기일수록 남들이 못 보는 길을 봐야 한다. 그게 바로 기회다. 그 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울산의 빈 땅에 첫 조선소를 세우고 아무런 경험도 없이 첫 유조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었다. 그러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다. 나는 설계도를 직접 손에 들고 현장을 누볐다. 공정마다 멈춰선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하다고? 좋아. 그럼 우리가 처음이 되면 된다. 그 말에 모두 다시 일어섰다. 우리는 밤을 낮으로 바꾸며 일했다. 손에 잡히는 건 녹슨 철판과 바닷바람뿐이었지만 마음속엔 확신이 있었다. 이 배가 바다에 뜨는 순간 한국도 뜬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선박이 첫 항해를 시작했다. 세상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산업이 탄생한 것이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위기는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인생에서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실패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실패했으면 그건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배운 게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편안할 때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는 반드시 변화한다. 나는 그 사실을 수없이 봤다. 한 번은 공사 중 파업이 일어났을 때였다. 노동자들이 분노했고 공장은 멈춰섰다. 모두가 나를 설득했다. 회장님, 잠시 물러서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나는 직접 현장으로 내려가 인부들 앞에 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들과 같은 복장을 입었다. 삽을 들고 땀을 흘리며 함께 일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점점 도구를 다시 잡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파업은 끝났다. 나는 깨달았다. 위기는 설득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이기는 것이다. 오케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외환 위기였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렸다. 그러나 나는 그때도 같은 생각을 했다. 이 또한 기회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모두가 움츠릴 때 나는 전진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남들이 주저할 때 한 발 더 나아가는 자만이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나를 무모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남이 만든 세상에서 산다. 위기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위기를 만나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했다. 무엇을 잃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얻을까? 였다.
그 시선의 차이가 운명을 바꾼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현실을 원망하지 않는다. 대신 현실을 재창조한다. 위기는 세상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해보라는 신호다.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성장도 없다.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인생의 벽이 높을수록 그 뒤엔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립니다. 저는 평생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나는 배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선장은 바람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위기 속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은 위기를 준 뒤 반드시 보상을 줍니다. 단 끝까지 버틴 자에게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이 바로 다음 성공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문을 지나며 배웠습니다. 위기를 버텨낸 사람만이 사람을 키울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내가 평생 믿었던 또 하나의 진리, 사람을 키워야 나라가 산다는 철학으로 이어진다. 나는 평생 기업을 키웠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내가 진짜로 키운 것은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다. 건물은 언젠가 무너진다. 기술은 시대가 바뀌면 낡는다. 그러나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커지고 세월이 흘러도 썩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현대를 세울 때부터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믿는 일이었다. 자본보다 사람, 계획보다 신뢰. 그것이 나의 모든 경영의 출발점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지. 믿음은 명령보다 강하다. 돈으로는 사람의 머리를 움직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는 사람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다. 나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1960년대 현대가 국가 기관 산업을 맡게 되었을 때였다. 공장이 늘어나고 인력이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그때 나는 매일 새벽 현장을 돌며 젊은 기술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자네 이름이 뭐요? 오늘은 뭘 배웠나?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 짧은 대화 하나가 그들의 하루를 바꿨다. 사람은 돈보다 관심으로 자란다. 그리고 관심은 존중에서 시작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먼저 그 사람의 눈을 봐라. 눈빛이 살아있는가? 꺼져 있는가? 꺼져 있다면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다. 한 번은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내게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저는 해외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허락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라. 그리고 꼭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세상 어딜 가더라도 현대 사람으로 살아라. 그는 그 말에 울먹였다. 몇 년 뒤 그는 해외에서 배운 기술을 들고 다시 돌아와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키운다는 건 그를 내 곁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그를 세상으로 보내는 일이다. 사람은 자유로울 때 가장 크게 자란다.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기를 좋아했다.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들고 그들 옆에 앉았다. 어떤 날은 젓가락 하나로 김치를 나눠 먹으며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우리는 나라의 뼈대를 세우고 있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된다. 그 말을 듣던 젊은 노동자 하나가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가장 강해진다. 나는 지도자란 직책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믿었다. 리더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맨 앞에 서는 리더를 자처했다. 폭염이 쏟아지는 한여름에도 혹한의 겨울에도 나는 현장에 있었다. 내 손에 흙이 묻지 않으면 그날은 제대로 일한 날이 아니었다. 직원들은 나를 보며 말했다. 회장님, 그 나이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를 따라오게 하려면 내가 먼저 걸어야지. 그 단순한 철학이 현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기다립니다. 밭에 씨앗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 인재도 마찬가지다. 나는 종종 실수를 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수했으면 됐다.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된다. 나 역시 수없이 실패하며 배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번도 완벽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끝까지 배우려는 사람은 많이 봤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줬다.
배움의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래가 있다. 나는 또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지 마라. 매출이나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였다. 그래서 나는 보고서를 보기보다 사람의 표정을 봤다. 표정이 밝은 조직은 반드시 성장한다. 왜냐하면 그 안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자부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은 신뢰와 인정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 말이 회사를 살아 움직이게 했다. 나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도 같은 말을 전하고 싶다. 사람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의 성공입니다. 사업은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난다. 기술이 발전해도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만이 진짜 리더가 된다. 나는 회장으로서 명령보다 부탁을 더 많이 했다. 부탁은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 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해주게. 그렇게 말하면 사람은 스스로 움직였다. 그것이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나는 평생 믿었다. 기업이 사람을 키우면 그 사람은 다시 기업을 키운다. 한 사람의 성장은 100만 원의 수익보다 값지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것이 연쇄적인 성장의 법칙이었다. 나는 이 나라가 진정으로 부강해지려면 건물이나 공장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믿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투자다. 여러분, 부의 5번째 비밀은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눈이었다면 6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을 믿는 용기. 그 믿음이 없으면 조직도 나라도 잘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평생의 진리로 삼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인생에서 진짜 부는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느낀 대로 사는 데서 온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깨달음, 느낌으로 사는 삶에 관한 것이다. 나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다. 책으로 세상을 배운 게 아니라 세상을 직접 걸으며 배웠다. 그래서일까? 나는 언제나 머리보다 가슴으로 판단했다.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믿었다. 젊은 시절 나는 늘 내 감을 믿었다. 주변 사람들은 회장님,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는 항상 대답했다. 세상은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도 시장도 바람처럼 흐른다. 느껴야 잡을 수 있다. 1960년대 어느 날이었다. 정부 관계자들이 나를 불러 말했다. 정 회장, 이번 공사는 너무 위험합니다. 손실이 커질 겁니다. 나는 그때 웃으며 말했다. 이익이 보이지 않아도 기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전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실제로 대성공을 거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은 남이 만든 길을 걷지만 느낀 대로 사는 사람은 새로운 길을 만든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는 감각을 잃는 걸 더 두려워했다. 이성만 남은 사람은 결국 왜 사는가를 잊는다. 감각이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가 일터에서 사람들과 함께 바람과 흙을 느끼며 일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나는 숫자보다 냄새로, 보고서보다 얼굴빛으로 회사를 읽었다. 엔지니어의 손끝이 떨리는지, 인부의 어깨가 처졌는지 그 작은 변화 하나로 나는 공사 현장의 온도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진짜 경영이었다. 어느 날 젊은 간부 하나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왜 자꾸 감에 의존하십니까? 요즘 세상은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자네는 아직 사람 냄새를 모르는구나. 숫자는 눈으로 보는 거지만 감은 가슴으로 본다. 세상은 눈보다 가슴으로 보는 자의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나는 그에게 덧붙였다. 인생은 공식이 아니다. 공식으로 풀리면 모두가 성공했겠지. 하지만 인생은 변수가 많다. 그 변수를 느끼는 능력, 그것이 감이고 철학이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순간을 봤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 예기치 않은 사고, 돌발적인 날씨. 그럴 때마다 나는 종이 위에 계획을 버렸다. 대신 사람의 표정을 읽고 하늘의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내 결정을 이끌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느낀 대로 움직인 일은 거의 실패하지 않았다. 감각은 경험의 축적이다. 많이 부딪히고 많이 넘어져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기운이다. 나는 그 기운을 믿었다. 그것이 나를 위기에서 수없이 구해냈다.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은 틀리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느낀 대로 사는 사람은 배우려 한다. 나는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틀림 속에서 진실을 찾았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느낄 줄 아는 인간은 실수해도 다시 일어난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수없이 느꼈다. 남이 그은 선 위에서만 걸으면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는 내 가슴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었다. 그 목소리가 나를 앞으로 이끌었다. 한 번은 어느 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한 학생이 질문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두렵지 않다면 그건 진짜 결정이 아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가는 게 진짜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의 방향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알려준다. 그날 학생들의 눈빛은 빛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젊은이들이 감각을 잃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다. 나는 자주 말했다. 생각은 사람을 나누지만 느낌은 사람을 잇는다. 기업도 사회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움직인다. 나는 회의석상에서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이렇게 말했다. 수치가 사람의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그것이 내 경영의 뼈대였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감각과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나는 젊은 시절 스승도 자본도 교과서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길 위에서 스승을 만났다. 흙냄새, 땀냄새, 사람 냄새, 그것들이 내 교과서였다. 그 냄새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건 단 하나였다.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길이 있다. 그래서 나는 늘 그 길을 걸었다. 머리가 아닌 마음이 시키는 길을.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늘 새로운 세상이 있었다. 여러분, 세상은 배운 대로 살면 편하지만 느낀 대로 살아야 진짜 자기 인생이 됩니다. 머리로는 부자가 될 수 있어도 가슴으로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있다면 머리로 따지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진짜인가를 물으십시오. 답은 늘 가슴속에 있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느낀 대로 살았기에 후회가 없다. 그리고 그 삶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부의 마지막 비밀은 단순히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나누는 데 있다. 다음 이야기는 내가 평생 믿은 마지막 철학 부자의 본질은 나눔이다에서 시작된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다. 하지만 돈을 위해 살지는 않았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다. 그리고 그 도구는 쓰일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 나는 부자가 된 이후로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 돈을 벌었는가? 그 질문의 답은 단순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 나는 가난의 고통을 알았다. 배고픔이 인간의 자존심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도 보았다. 그래서 돈을 벌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돈이 사람들에게 다시 흘러가게 하는 일이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이 돌지 않으면 썩는다. 사람의 마음도 피도 물도 흐를 때 생명이 있다. 1970년대 현대가 사우디에서 성공을 거둔 뒤였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 이제는 좀 쉬십시오. 충분히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돈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를 믿고 함께 일한 사람들의 피와 땀입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의 급여를 올리고 복지를 확대했다.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회사가 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한 진짜 부의 형태였다. 나는 사회사업에도 힘을 쏟았다. 학교를 세우고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했던 내 어린 시절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으려는 건 죄다. 배워라.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배움에서 나온다. 내가 도운 학생들 중 몇몇은 훗날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는 인재가 되었다. 그들이 나를 찾아와 회장님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다. 나는 단지 문을 열어줬을 뿐이다. 그 문을 걸어간 건 너희들이다. 부자는 혼자만의 성을 쌓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함께 나누는 부자는 세대를 넘어 존재한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의 일부는 항상 사회로 돌려보냈다. 도로를 닦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다. 그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책임이었다. 나는 한 나라의 기업인이기 전에 한 나라의 국민이었다. 내가 번 돈은 이 나라의 흙에서 나왔고 이 국민의 손에서 태어났다. 그러니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게 당연했다. 나는 종종 젊은 사업가들에게 말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도와라. 돈은 남을 위한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 남을 돕지 않는 돈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다. 돈은 빛처럼 반사된다. 자신을 위해만 쓰면 어둠 속에 머물고 남을 비추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나는 그 빛을 믿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도운 사람들의 이름이 세상에 남는 것. 그것이 내게 진짜 부였다. 나는 내 묘비에 현대 창업자라는 말보다 사람을 믿은 사람이라는 한 줄이 새겨지길 바랐다.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을 벌었으면 흘려보내라. 돈은 사람의 마음과 같다. 쥐면 식고 나누면 따뜻해진다. 내가 젊었을 때 배운 부의 법칙은 단순했다. 돈은 흘러야 한다. 그것이 기업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인생을 살린다. 나누면 손해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이익이다. 나눌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다. 나는 평생 주면서 배웠다. 나누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떤 때는 손을 잡아주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 한 낯선 이가 내게 준 따뜻한 보리빵 한 조각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 조각이 내 마음속에서 평생 불씨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한 후에도 늘 누군가의 인생에 보리빵 한 조각이 되고 싶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불씨가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서 계속 타오르길 바랐다. 부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순환이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 하면 세상은 병들지만 가진 자가 나누면 세상은 살아난다. 기업의 사명은 단순히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를 남기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내가 만든 건 단지 건물과 배가 아니다. 나는 희망을 만들고 싶었다. 나의 인생, 나의 기업, 나의 철학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사람을 믿고 함께 나누어라. 그것이 내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누십시오. 나누면 풍요로워지고 나누면 자유로워집니다. 돈을 쥔 손은 닫혀 있지만 나누는 손은 열려 있습니다. 열린 손만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성공의 마지막 비밀은 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번 돈, 쌓은 명예, 배운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세상과 나누십시오. 그 나눔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듭니다. 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누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진심으로 나누는 한 사람의 마음이 1000만 명의 삶을 바꾼다고 나는 그 기적을 믿었고 여러분도 반드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